CP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누상기 구조, 범용 레지스터 구조, 그리고 스택 구조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명령어 형식이란 제5장에서 얘기했던 명령어 포맷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느냐 하는 걸 표시하는 그러한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입이죠. 단일 누상기 구조는 항상 모든 연산이 누산기, 즉 어큐뮬레이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dd x 하게 되면은 하나의 오퍼랜드는 x지만은 또 다른 오퍼랜드, add가 2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항이 두 개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항은 x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인데 또 하나의 항은 무엇이냐? 바로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큐뮬레이터에 의해 가지고 연산 명령어가 수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단일 누상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누상기 구조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범용 레지스터 구조는 오퍼랜드를 표시할 때 단일 누상기 구조가 항상 묵시적으로 어큐뮬레이터를 또 다른 오퍼랜드로 생각한다면은 범용 레지스터 구조에서는 오퍼랜드를 전부 다 표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오퍼랜드가 3개 있다. 그럼 이건 3 어드레스 방식. 오퍼랜드가 2개 있다. 그럼 2 어드레스 방식. 오퍼랜드가 하나 있다. 그러면 1 어드레스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범용 레지스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3 어드레스라면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전부 다 각각 다른 그런 형태이고 2개라면은 2개 레지스터 중에 1개가 데스티네이션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브처럼 그냥 하나의 오퍼랜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R2에서 R1으로 옮기는 즉 트랜스퍼 명령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어셈블리에서는 무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해서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사용해 가지고 연산하는 이런 경우도 역시 범용 레지스터 구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택 구조는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하고 팝 그런 스택의 명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연산 명령은 뭐 더하기든 add든 뭐 서브든 아니면 뭐 and든 or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택의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것으로서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 스택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명령어에서 오퍼랜드의 주소를 몇 개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3 어드레스 명령어, 2 어드레스 명령어, 그리고 이제 싱글 어드레스 명령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 어드레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다 표시되는 2항 연산의 경우에는 3개의 주소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 3개 주소를 다 표시하는 그러한 명령이 바로 3주소 명령이고 2주소 명령은 2개의 레지스터나 메모리 주소를 표시하는 것. 싱글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항상 어큐뮬레이터로 갖다가 또 다른 오퍼랜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주소 명령어도 있어요. 스택을 사용하는 경우, 푸시, 팝을 사용해가지고 스택을 사용하는 명령 외에는 명령에, 연산 명령에 주소가 없죠. 이런 걸 무주소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3 어드레스, 어떤 경우에 2 어드레스, 어떤 경우에 싱글 어드레스, 어떤 경우에 무주소 명령을 쓰느냐 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연산식이 있다. 그럼 이 연산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산식을 3 어드레스 명령으로 바꾼다. 그러게 되면은 A하고 B를 더해 가지고 먼저 레지스터 R1에 넣고 그 다음에 C하고 D를 더해 가지고 R2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R2하고 R1을 갖다가 곱해 가지고 X에 집어넣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셈블리 명령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이 예시를 갖다가 이주소 명령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A라는 값을 갖다가 레지스터 1에 집어넣고 B라는 값을 레지스터 1하고 더하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C 값을 R2에 집어넣고, 그리고 D 값을 R2에 있는 값하고 더하기 연산해 가지고 R2 역시 집어넣고, 그러면 R1과 R2에는 각각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가 있겠죠. 그러면 그 R1하고 R2가 또 곱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다 집어넣는 그런 연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3 어드레스 명령에 비해서 명령의 수가 좀 늘어났죠. 아무래도 메모리 데이터를 갖다 레지스터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싱글 어드레스 명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먼저 A를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B하고 더하기를 합니다. 어큐뮬레이터는 값, 이미 있는 값, 즉 A 값이겠죠. 이 값하고 메모리 B에 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애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C를 로드하고 D하고 더한 다음에 역시 그 결과가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되어 있겠죠. 현재 그 더한 결과가 어큐뮬레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연산했던 MT하고 곱해가지고 다시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고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을 갖다가 메모리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연산이 수행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스택에서 수행된다. 그렇다면 A를 갖다 먼저 스택에 푸시하고 B로 스택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add 명령을 수행하면은 스택에 푸시됐던 두 개의 데이터가 튀어나와가지고 연산이 수행되겠죠. 근데 그 결과는 다시 스택의 맨 꼭대기에 저장될 겁니다. 그리고 또 C하고 D를 푸시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게 되면 역시 맨 꼭대기에 있던 C하고 D가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다시 스택 꼭대기에 올라갈 겁니다. 그럼 스택에는 현재 아까 더했던 결과하고 지금 더했던 결과가 스택에 남아있겠죠. 그 두 개를 갖다가 곱하기 하는데 곱하기 할 때 역시 주소가 없으면은 스택에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스택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곱하기를 하고 결과를 다시 메모리 X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런 연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3 어드레스 명령을 쓰느냐 아니면 2 어드레스 명령을 쓰느냐 아니면 1 어드레스 명령을 쓰느냐 아니면 무주소 명령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계 어셈 분류로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 얘기할 리스크 명령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잠깐 얘기한다면은 레지스터 굉장히 많은 그러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변수들을 갖다 전부 다 레지스터에 다 집어넣습니다.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끼리만 연산하는 거예요. 먼저 R1하고 R2를 갖다 더해가지고 R1에 집어넣고 R2하고 R3를 더해가지고 R3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R1하고 R3를 갖다 곱해가지고 다시 R1에 집어넣고 그리고 R1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리스크 명령은 데이터를 로드할 때하고 데이터를 스토어할 때 이 경우에만 메모리를 접근하고 연산할 때는 메모리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명령들은 연산할 때 다 메모리 접근을 했죠. 이렇게 연산할 때 다 메모리 접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지소 명령어도 스택에서 가져올 때 스택이 메모리에 있는 스택이니까 메모리에 계속 접근하겠죠. 하지만 리스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연산할 경우에는 무조건 레지스터들끼리만 합니다. 요게 리스크 프로세스의 특징이에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령 형식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이랄지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기계로 쓸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CPU 컴퓨터에서는 어드레싱 모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제5장에서도 이미 봤듯이 대표적인 어드레싱 모드가 바로 직접 주소 모드와 간접 주소 모드입니다. 이러한 어드레싱 모드, 즉 주소 모드를 사실은 직접과 간접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포인터 또는 이제 카운터, 인덱싱 또는 세그먼트 리로케이션 그리고 세그먼트 베이스
대한 주소를 갖다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드레싱 모드를 갖다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프로그래밍의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주소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 주소를 갖다가 사용해서 여러 상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즉 기계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지만 이게 왜 편하고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컴파일러가 어떻게 뭐 C나 파스칼이나 자바나 이런 거 갖다가 고급 언어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기계어를 바꾸는지, 즉 컴파일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어드레싱 모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 컴파일러에서 말하는 메모리 재배치나 아니면 메모리 주소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면은 역시 어드레싱 모드가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OS나 프로그래밍 언어론 또는 컴파일러를 갖다 미리 배우고서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 그럼 이해하기 편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또 컴파일러나 아니면 운영체제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 얘기하는 이 어드레싱 모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호 보완적이에요. 예, 어느 하나 알고선 그 다음 건 아는 게 아니고 둘 다 동시에 공부를 하고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나 운영체제 또는 컴파일러를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거꾸로 말하면은 그 세 가지만 알면은 컴퓨터 시스템 구조와 운영체제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론, 다시 말하면 컴파일러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면은 사실상 컴퓨터 설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때도 뭐 C 랭귀지나 자바 랭귀지 쓸 때도 포인터 쓰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인덱스 쓰는 경우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포인터 기능에 의해 가지고 주소를 갖다가 자유롭게 바꾸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물리 주소 쓰려면은 주소가 사실 비트가 길어야 돼요. 뭐 1메가 이런 단위가 아니고 뭐 기가 단위에서 쓰려면은 최소한 뭐 32비트, 뭐 34비트, 48비트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긴 주소를 쓰려면은 상당히 프로그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계어 프로그램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어 프로그램 쓰기가 어려워요. 좀 전에 봤지만은 예를 들면은 3 어드레스 명령이다. 근데 어드레스가 A하고 B가 메모리 주소예요. 근데 이 메모리 주소가 32비트짜리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명령 길이가 얼마입니까? add가 3비트라고 치더라도 이거 3비트로 OP 코드를 쓴다 치더라도 레지스터 주소가 이것도 레지스터 8개밖에 없어가지고 3비트라 치더라도 이 주소가 32예요. 요 두 개만 64비트입니다. 다 합치면 64비트 넘죠. 그래서 실제로는 72비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주소 비트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소 비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소를 갖다가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의 명령어 포맷은 제5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OP-코드와 주소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5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소 모드가 있죠. 물론 맨 앞에 이제 I라고 해가지고 주소 모드를 나타내는 게 또 하나 있죠. 직접 간접 모드를 나타내는 비트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이렇게 주소 모드를 나타내는 비트가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 길이가 사실은 16비트가 아닌 거죠. 실제로 PDP-11 같은 기본 컴퓨터도 실제 명령어의 길이는 16비트가 아닙니다. 32비트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떤 명령 형식을 쓰느냐? 크게 5가지로 일단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플라이 모드가 있어요. 임플라이드 모드. 요거는 피연한자, 즉 오퍼랜드가 묵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어큐뮬레이터다. 또는 스택의 맨 꼭대기다. 하는 식으로 미리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implied 모드라고 합니다. immediate 모드는 피연산자가 명령어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명령어 뒤에 있는 게 주소잖아요. 근데 immediate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주소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퍼랜드, 뭐 0x 예를 들면 이제 뭐 10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연산자 값이에요, 이게. 이게 오퍼랜드인 거죠. 주소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immediate 모드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상수, 즉 콘스탄트로 어떤 값을 갖다가 선언했을 때 그 값을 레지스터에다가 딱 집어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어드레스에다가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를 딱 써가지고 그 값을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가 바로 immediate 모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직접 모드, 레지스터 간접 모드라고 하는 레지스터 모드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 모드는 레지스터를 직접으로 사용하는 레지스터 직접 모드인 경우에는 그 해당 레지스터, 지정한 레지스터에 피연산자 오퍼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레지스터 간접 모드라면은 해당 레지스터로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피연산자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토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라는 모드도 있습니다. 요거는 메모리를 딱 접근하고 나면은 레지스터 값이 하나 자동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또는 감소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CPU는 자동으로 메모리 접근 후에는 증가되는 그런 CPU가 있고, 어떤 CPU는 자동으로 감소되는 CPU가 있어요. 어떤 CPU 종류인지는 여러분들이 CPU의 레퍼런스 매뉴얼을 갖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소를 갖다 직접 간접 표시하는 모드입니다. 앞에서 5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직접 주소 모드면은 명령어의 주소 부분이 바로 유효 주소입니다. 하지만 간접 주소 모드에서는 그 명령 주소에 가면은 실제 오퍼랜드에 대한 유효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다른 방법 표시할 때 간접 주소 모드를 쓰는데, 제 5장에서 얘기했던 간접 주소 모드도 이러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통은 이 간접 주소 모드라 하는 것은 유효 주소를 계산할 때 명령의 주소 부분에다가 CPU 내 특정 레지스터 값을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쓰는 게 보통이고, 제 5장에서 얘기했던 간접 주소도 역시 간접 주소 모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간접 주소 모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또 세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5장에서 얘기했던 간접 주소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간접 주소의 모드는 네 가지로 우리가 이 책에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5장에서 얘기한 간접 주소를 첫 번째 간접 주소라고 얘기한다면은, 두 번째 간접 주소는 상대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펙티브 어드레스, 즉 유효 주소가 주소 부분에 있는 필드 값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즉 PC 값을 합한 값입니다. 그게 유효 주소인 경우에요. 인덱스 어드레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소 필드에는 값에다가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별도의 레지스터가 또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가지고 유효 주소를 쓰는 거예요.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소 필드의 값하고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 값을 더해가지고 유효 주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간접 주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상대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상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요거는 보통 그 시스템 필드, 다시 말하면 OS가 사용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인덱스 방식이나 베이스 레지스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덱스 어드레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레이, 배열을 선언했을 때, 그때 바로 이 방식을 쓰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 어드레스는 여러분들 배열 주소 있잖아요. 배열 번호, 즉 0, 1, 2, 3. 요게 실제로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필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 있죠. 배열 시작하는 주소. 예를 들면 배열의 첫 번째 시작 주소가 320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배열의 첫 번째 주소 값, 요게 바로 XR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인덱스 레지스터에 바로 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열의
세 번째 값을 갖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값에다가 하나, 둘, 셋, 다시 0, 1, 2, 즉 2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2에 해당하는 거 0, 1, 2라고 할 때 2에 해당하는 그 배열의 위치값이 바로 주소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소값이 뭐 10비트, 12비트가 길 필요가 없죠. 이 인덱스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만큼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XR 값에다가 지금 쓰고자 하는 배열의 시작 주소만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배열의 몇 번째? 0번째? 그러면 0을 더하고 10번째 엘리멘트? 그럼 10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당 엘리멘트의 주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바로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베이스 레지스터는 앞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한 프로세스 메모리는 코드 세그먼트와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스택 세그먼트 3개의 세그먼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 그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베이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코드 세그먼트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코드 세그먼트의 제일 처음이 0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0번째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죠. 여러분들 제 6장에서 봤지만은 ORG 뭐 예를 들면 뭐 ORG 0X 뭐 EF8C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그냥 ORG 제로가 편해요. 당연히 ORG 제로가 편하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무조건 0번째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 0번째, 그럼 바로 어드레스가 0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실제로 그 0번째에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주소는 메모리 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 값을 갖다가 바로 베이스 레지스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코드 세그먼트에서 예를 들면은 10번 주소에 있는 10번지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10번지가 바로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0을 딱 넣게 되면은 요 베이스 레지스터 값에다가 10을 더해가지고 요 번지부터 1EF000, 1EF001, 1EF002, 1EF003 해가지고 1EF0105까지 오는 요 주소가 실제 주소가 되겠죠. 그 주소가 바로 이펙티브 어드레스이고 그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얻으려면은 요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ORG 다음에 이제 그 순서대로 해당 코드의 주소를 써주면은 실제 메모리에서의 해당 명령어의 주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바로 베이스 레지스터 어드레스 모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간접 주소는 제5장에서 얘기했던 i 값 명령어의 i 필드 사용해서 표시하는 간접 주소 그리고 상대 주소 그 다음에 인덱스 어드레싱 그리고 베이스 레지스터 어드레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다음 중 형태가 다른 주소 모드는 해가지고 간접 주소 모드 3개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는 뭐 임플라이드 모드나 아니면 이제 이미디트 모드 같은 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접 주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OS에서 이제 이 세그먼트나 아니면 이제 페이지를 다룰 때 그 페이지 시작 번호도 역시 말하자면 베이스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레이에 대한 값을 갖다가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그 컴파일한 다음에 어레이가 몇 번 주소에 할당되는가 했을 때 그 할당된 값이 실제로 접근될 때는 인덱스 어드레스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레벨에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컴파일러나 아니면 구조를 다루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실제로 눈앞에서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설계할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운영체제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는 컴파일러를 설계할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런 걸 몰라도 되겠죠. 모른다고 해가지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실 C 코드 같은 거 쓰게 되면 포인터 쓰잖아요. 그 포인터를 쓸 때 포인터가 설마 여러분들 그대로 로우 모드 이진수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 주소나 베이스 레지스터 또는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 같은 걸 다 쓰게 됩니다. 포인터를 갖다 주소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어드레싱 모드를 다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 행이라고 했습니다. 예.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소 모드를 봤습니다. 뭐 임플라이드 모드, 이미디트 모드, 그다음에 레지스터 직접 간접 모드, 자동 증가 감소 모드, 그다음에 이제 직접 주소 모드와 간접 주소 모드들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소 모드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실제 유효 주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세요. 지금 코드 세그먼트에 200번지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로드 어큐뮬레이터 LDA죠, LDA. 5장에서 말한 LDA입니다. 로드 어큐뮬레이터 해가지고 주소는 요게 16비트인데 16비트 넘었죠. 그 다음 주소에 주소가 있습니다. 500 어드레스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면 로드 어큐뮬레이터 500번지에는 데이터 갖다 어큐뮬레이터 로드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모드 필드가 있어요. 이 모드 필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유효 주소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주소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유효 주소가 계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약에 직접 주소인 경우다. 그렇다면 유효 주소는 당연히 이게 유효 주소겠죠. 그래서 유효 주소는 500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실제 어큐뮬레이터에 들어가는, 즉 로드 어큐뮬레이터니까 어큐뮬레이터 들어가는 값은 무엇이냐? 500번지에 가면 오퍼랜드가 있겠죠. 800입니다. 그래서 800이라는 값이 어큐뮬레이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즉시 모드다. 이미디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디트 모드는 여기 있는 값이 곧 오퍼랜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효 주소는 유효 주소의 정의가 뭐였어요? 오퍼랜드가 들어있는 주소가 바로 유효 주소죠. 오퍼랜드가 있는 곳이 유효 주소입니다. 이제 오퍼랜드가 이게 오퍼랜드라고 그랬죠. 이미디트 모드에서는. 그러므로 이게 들어있는 주소는 어디예요? 여기죠. 201번지. 그래서 201번지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들어갈 값은 바로 이 값 500이 되는 겁니다. 인다이렉트 어드레스, 그냥 5장에서 말하는 인다이렉트 어드레스에서는 500번지에 가면은 실제 오퍼랜드 주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0번지에 가보면 800번입니다. 그러니까 800번지에 가야지만 실제 오퍼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0번지에 가봤더니 300이 있습니다. 요게 어큐뮬레이터 로드될 오퍼랜드이고, 그러니까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뭐예요? 유효 주소는 8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들어갈 값은 300이 되는 것이죠. 상대 주소는 정의가 현재 어큐뮬레이터 있는 값이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값. 가끔 이거 갖다 여러분들 어큐뮬레이터 있는 값으로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값을 갖다가 더하는 거라고 그랬죠. 즉 500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값을 더하는 것인데, 그럼 프로그램 카운트에 무슨 값이 있을까? 자, 지금 200번지에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번지에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트에는 200이 들어있었을 텐데,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200번지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 말은 타이밍 T0, T1, T2가 끝나고 T3가 실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T3, T4, T5가 실행되는 중이에요. 근데 T1에서 뭐 했었죠? PC는 PC 플러스 1이었죠. 즉 PC는 다음 명령어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로드 어큐뮬레이터가 수행되는 이 순간에는 PC 값은 200에서 하나 증가돼 201이겠죠. 그럼 여기냐?
아닙니다. 지금 명령어 한 개가 두 개 주소를 쓰고 있죠. 즉, 이 경우는 두 개씩 주소를 하나의 명령어가 쓰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명령어는 201이 아니고 뭐예요? 202번지인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의 명령이 두 개 주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명령어는 202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201이 아니고 202입니다. 그래서 202하고 500을 더한 게 바로 상대 주소에서의 유효 주소의 값이에요. 즉 70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 주소는 702가 되는 것이고 702번지가 봤더니 325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퍼런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에 올라가는 값은 325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다. 그러면 인덱스 어드레스가 여기 XR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하는 거예요. 600이죠. 그래서 유효 주소는 600이 되고 거기에 90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들어가는 값은 900이 되겠죠. 레지스터 직접 모드의 경우에는 R1이 지금 레지스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R1에 있는 값이 이것이 바로 오퍼랜드 값입니다. 즉 주소는 R1 메모리 주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정확히 말하면은 레지스터 1. 근데 레지스터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소 표시는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어큐뮬레이터 들어가니까 어큐뮬레이터 들어갈 값은 400이 되는 겁니다. 레지스터 간접 모드라면 400이 바로 오퍼랜드가 들어있는 주소죠. 그래서 400번지에 가면 700이 있습니다. 이게 오퍼랜드예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터에 올라갈 값은 70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400이 되는 것이죠. 기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인크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가 수행되면은 레지스터에 있는 이 값, 오토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는 레지스터 주소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값이 자동 증가되는 것인데 수행이 끝날 때까지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400번지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주소는 400이고 그리고 오퍼랜드 값은 700이 됩니다. 반대로 오토 디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컴퓨터는 일단 먼저 하나 줄여요. 하나 뺍니다. 399가 되겠죠.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랜드는 450이 되겠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들어갈 값은 450, 그리고 유효 주소는 399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해서 같은 명령어를 할지라도 유효 주소가 다르고 거의 각각 가져오는 오퍼랜드가 다른 걸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부닥칠 때 이 주소 모드를 잘 기억해 두고 그리고 정확한 유효 주소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주소 모드를 다양한 경우로 봤습니다. 그럼 이 주소 모드를 우리가 명령어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표시하는 방법이 기호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만약에 데이터 전송 명령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전송 명령어라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로드 명령어, 즉 메모리로부터 이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로드 명령이나 스토어 명령 또는 무브 명령, 익스체인지 또는 외부 이제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스택에다가 푸시하거나 팝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이터 전송 명령어예요. 이때 특정 주소, 어떤 메모리 주소로부터 다른 메모리 주소나 레지스터로 옮길 때 그 메모리 주소가 어떤 주소냐, 이게 직접 주소냐 아니면 임플라이드 모드의 주소냐 아니면 간접 주소 모드냐, 간접 주소 모드 중에서도 베이스 레지스터냐 아니면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냐, 이런 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어셈블리에서 즉 기계편에서는 표시해 줘야 됩니다. 보통 표시하는 방식은 테이블 8-6에 나온 것처럼 직접의 경우에는 주소에다가 아무 표시도 안 합니다.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즉 골뱅이 표시를 하죠. 상대 주소 같은 경우에는 달러 표시를, 이미디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샵 표시,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칩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아마. 레지스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스터 번호가 나오겠지만은,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모드 같은 경우는 괄호를 쳐가지고, 이게 레지스터 인다이렉트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레지스터 모드에서 플러스가 붙거나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오토 인크리먼트이거나 디크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기호가 붙거나 뭔가 괄호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셈블리 명령을 사용하는 이 주소 레이블은 이거는 무슨 모드구나 하는 걸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LU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명령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ALU를 얘기하면서 이 ALU에 OPR로 표시되는 여러 가지 연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연산들을 중간에는 이제 일부만 봤는데 나머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ALU가 처리하는 명령어는 산술 명령어, 논리 연산 및 비트 처리 명령어, 그리고 쉬프트 명령어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산술 명령어는 테이블 8-7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그리고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더하기 중에서도 캐리를 같이 포함하는 더하기, borrow, 빼기의 캐리인 borrow를 갖다 포함하는 빼기, 그리고 컴플리먼트를 만드는, 투스 컴플리먼트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산술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ALU가 처리하는 명령어들이에요. 5장의 그 명령어 아닙니다. 요거는 ALU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 예. 이 명령은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오퍼레이션입니다. 예, 비록 인스트럭션이 써있지만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것이죠. 로직, 즉 논리 연산, 그리고 이제 비트 매니플레이션, 즉 비트 처리 명령어는 클리어, 컴플리먼트. 자, 이 컴플리먼트는 이 컴플리먼트와 다르죠. 이 컴플리먼트, 네가티브라고 하는 것은 투스 컴플리먼트고, 여기서 말하는 컴플리먼트는 그냥 1의 보수입니다. 0을 1로, 1은 0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and, or와 exclusive or가 있습니다. 클리어 할 때 캐리를 같이 클리어하느냐, 아니면 캐리를 갖다 set, 즉 1로 만들어주느냐, 캐리를 컴플리먼트를 시키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interrupt enable, interrupt disable이 있습니다. IEN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hift 명령이라는 것은 shift, left, right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shift를 하는데 logical shift를 하느냐, 아니면 arithmetic, 즉 산술 shift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산술 shift의 경우에는 부호 비트는 shift 안 해요. 그러니까 부호 비트는 놔두고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만 shift를 합니다. 하지만 로지컬 shift는 부호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비트 shift 시켜버립니다. 만약에 shift에서 튀어나간 비트가 다시 다른 방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건 우리 rotate라고 그러죠. rotate right, rotate left. 오른쪽으로 shift를 하는데 그럼 오른쪽 shift하면 한 비트가 튀어나가죠. 튀어나갈 때 그 튀어나간 비트를 다시 맨 왼쪽으로 집어넣는 게 rotate right. rotate left는 left shift 한 다음에 왼쪽으로 튀어나간 비트를 갖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경우죠. 캐리를 포함하느냐? 그렇다면 rotate carry, rotate right carry, rotate left carry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산술 명령어 카테고리, 논리 연산 및 비트 처리 명령어 카테고리, 그리고 shift 명령어 카테고리,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명령어들이 바로 ALU에서 처리한 명령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어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이제 주로 if문 또는 스위치문 또는 for문, while문에서 그 조건을 갖다가 다루는 부분이 있죠. 뭐 if 뭐가 뭐보다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이제 for 해가지고 뭐 i가 뭐 10보다 작으면 뭐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 제어 부분입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제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태 비트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 상태 비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상태 비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V, Z, 그 다음에 SC라고 하는 네 가지 상태 비트가 있는데 C는 ALU에서 연산한 다음에 나오는 출력 캐리입니다.
최종 출력이 캐리죠. 만약에 8비트 ALU가 있다. 그러면 8비트 ALU의 최종 캐리가 바로 C8입니다. S는 어큐뮬레이터의 부호 비트. ALU가 연산하고 나면은 그 연산 결과가 어큐뮬레이터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그 어큐뮬레이터로 들어가는 값의 제일 위의 값, 즉 부호 비트입니다. 1이면은 마이너스일 것이고 0이면 플러스겠죠. Z는 어큐뮬레이터의 값, 즉 연산 결과 값이 0이냐는 걸 따지는 겁니다. 요거는 요 결과가 0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check for zero output 회로가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모든 비트를 다 5화 시켜가지고 5화 시킨 결과가 0이면은 원래 출력값이 0인 거죠. 그리고 0이 아니면은 어큐뮬레이터의 값 비트 중에서 하나라도 1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몽땅 0이면은 모든 비트를 다 5화 했을 때 결과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비트를 전부 다 5화 했을 때 결과가 0이 나오면은 Z 값이 이게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V는 오버플로우의 여부예요. 연산했는데 8비트 ALU에 연산했는데 연산 결과가 오버플로우가 됐다. 오버플로우 조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죠. 어떤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되는지. 그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최종 캐리, 여기서 보면 C8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캐리, C7입니다. 요 두 개를 갖다 익스클루시브 5화 해봤을 때 그 결과가 1이면은 무조건 오버플로우다 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이 최종 비트가 C9이고 그 전 비트가 C8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그림이 맞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C7 그리고 C8의 익스클루시브 5화의 결과가 바로 오버플로우다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오퍼랜드 A하고 B가 예를 들면 111000 그리고 0001 0100으로 표시됐을 경우에 만약에 덧셈을 한다. 아니면 뭐 빼셈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결과 C, S, Z, V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빼는 연산을 했다. 그런 AL 연산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 뺀 결과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1101 1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일단 결과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Z는 0이에요. 그리고 캐리는 자 캐리가 지금 발생했나요? 캐리가 발생 안 했으니까 캐리가 발생했으니까 1이죠. 그리고 사인은 앞이 1이니까는 사인은 1이죠.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요 비트와 요 비트 즉 여기서 C8에서 나온 캐리하고 그리고 C7에서 나온 캐리 요 캐리 두 캐리 값을 갖다가 합쳐봐야겠죠. 지금 연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캐리가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1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전 캐리는 역시 여기서도 캐리가 발생했죠. 요 두 개를 갖다가 더했을 때 캐리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캐리가 1이 있습니다. 즉 캐리가 둘 다 1, 1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부호니까 같은 비트니까 V는 익스클루시브 결과는 0이겠죠.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오버플로우 발생 안 하죠. A에서 B를 빼는데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A 빼기 B 했을 때 A에다가 B 컴플리먼트 플러스 1, 즉 2의 보수를 더하면은 요거는 캐리가 발생하고 여기도 캐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7과 C8이 둘 다 1이 돼서 오버플로우 비트가 익스클루시브 5화의 결과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 CSZV가 발생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 비트 조건을 가지고서는 그럼 조건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 제어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비트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조건부 분기 명령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분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른 값으로, 즉 PC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점프한다는 얘기죠. 다른 값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 조건부 분기, 즉 브랜치가 되는 경우는 크게 조건 값이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분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때가 바로 조건 분기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교에 의한 그런 조건도 있죠. 자, 먼저 이제 상태 비트에 따라서 분기하는 조건을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 Z가 1일 때, 즉 어큐레이터의 결과 값이 0일 때, 그럴 때 분기해라. 0이 아닐 때, 그럴 때 분기해라. 캐리가 있을 때 분기해라. 캐리가 없으면 분기해라.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결과값이 양수인 경우에 분기해라. 음수인 경우에 분기해라. 오버플로가 난 경우 분기하라. 아니면 오버플로가 안 난 경우에 분기해라. 하는 그러한 동작을 하는 관계들이 바로 이런 명령들입니다. 연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결과 중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if 사용하게 되면 if 뭐 A가 B보다 크면 then else 이렇게 따지죠. 그런 경우에가 바로 이 비교에 대한 경우인데, 사실 숫자가 큰지 작은지 따지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빼는 방법이죠. 어떤 수에서 다른 수를 뺐을 때 결과가 양수이면은 앞에 수가 큰 거고 음수이면 뒤에 수가 큰 거죠. 그리고 결과가 0이면은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서는 우리가 명령을 다룰 수가 있는데, 자, unsigned인 경우하고 signed인 경우가 있습니다. A, B 값이 이게 unsigned int죠. unsigned long, 뭐 unsigned character인 경우죠. 그리고 이 경우는 부호가 있는 signed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조건 분기도 다른 용어를 씁니다. unsigned인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가 higher, 작다는 얘기는 lower가 됩니다. 하지만 signed의 경우에는 A가 B보다 큰 경우는 greater, 그리고 작은 경우는 less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도록 해요. unsigned인 경우, signed인 경우 동작은 같지만 그냥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도 달라요. unsigned의 경우에는 그래서 higher, low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signed의 경우에는 great, less 라고 하는 그런 표기를 쓴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쭉 보게 되면은 조건부 명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뭐 BZ, 뭐 BNZ, 뭐 BV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BP, 뭐 BM, 그리고 뭐 BHE, 뭐 BLT, BL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BLE가 더 특히 많이 나오죠. 블루투스 에너지가 아니에요. 로우 에너지가 아니에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아니고 이건 branch if less or equal 이런 뜻입니다. 물론 equal인 경우에는 signed나 unsigned나 똑같죠. 그리고 not equal인 경우도 signed나 unsigned나 똑같습니다. 이건 부호가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건 같은 거고 다른 건 다른 거니까. 하지만 unsigned의 경우에는 절대값의 의미이고 signed의 경우에는 부호가 있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서브루틴 콜 리턴하는 경우도 우리가 뭐 똑같이 프로그램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브루틴 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그리고서는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복귀 주소는 어디다 넣는다? 보통 스택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 오퍼레이션, 즉 서브루틴 콜 하게 되면은 복귀 주소를 먼저 스택에다가 푸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메모리 스택을 예를 들었을 때 푸시하는 경우는 SP는 주소적으로 봤을 때 하나를 빼는 거죠. 데이터 하나 증가하는 거지만은 주소적으로 하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PC의 값을 갖다가, 즉 현재 PC의 값이라 하면 바로 다음번에 수행해야 될 명령어의 주소였죠. 그걸 갖다가
스택에 저장하고, 그리고 점프에 갈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갖다가 PC에 넣음으로써 서브루틴 콜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바로 내가 가야 할 서브루틴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리턴의 경우에는 팝을 하는 거죠, 스택에서. 그래서 SP는 SP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귀 주소를 갖다가 다시 PC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거침으로써 서브루틴 콜 리턴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가끔 서브루틴 콜 리턴 할 때 보면 순환 서브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그래밍 랭귀지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만은 리커시브 서브루틴, 즉 서브루틴이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만약에 스택 없이 서브루틴 콜 리턴을 제5장처럼 한다면은 자기가 자기를 부르게 되면은 자기가 복귀해야 할 주소에다가 다시 자기가 복귀할 주소를 또 집어 넣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순환 콜을 할 경우에 자기가 복귀된 주소를 갖다가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귀 주소를 갖다 전부 다 스택에다 집어넣으면 스택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쌓여서 들어가고, 복귀 주소도 하나씩 팝할 때마다 원래 복귀 주소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스택에다가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서브루틴 콜 리턴 동작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순환 서브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복귀 주소를 갖다 스택에 저장하지 않고 그냥 서브루틴의 시작 주소에다 저장해 버린다면은 순환 서브루틴 리커시브를 갖다가 수행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돌아갈 주소를 갖다가 지워버리는 그런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스택에다가 서브루틴 리턴 주소를 갖다가 저장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